나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여행 가게 됐어. 뭐 내가 거기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당장 취소해. 여기에는 한국은 그저 못 살고 가난하다는 중국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던 20대의 태국 출신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20대 젊은 태국 여자는 그만 중국인 친구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의 실체를 보고 너무나 놀라버렸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믿을 수 없었고, 제가 그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조금 떨어진 파타야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길거리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편이에요.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휴양하러 오는 휴양 도시에 가깝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민박집을 운영하시고요. 태국은 부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호텔을 짓는다던가 대형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저희 부모님처럼 2층짜리 집의 한편에는 저희가 살고 있고, 다른 방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민박을 운영하고 관광객 수요를 받아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이 2층짜리 집 덕분에 그나마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이민박집 운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문의 오는 것을 응대하기도 하고요. 호텔 리뷰 관리도 힘쓰고 있고요. 디지털적인 것을 어려워하시는 부모님 대신에 온라인상에서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을 다루는 게 너무나 불편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도시에 사는 또래들과는 다르게 바다에서 수영하기, 서핑하기 등 인터넷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세상 물정도 잘 몰라요. 그냥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도시에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집이니까. 엄청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여기에만 붙어서 지내면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뭘 배우려고 하지도 더 욕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딱히 교육열이 있으시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다루는 걸 연습하려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네 가서 며칠 동안 배우고 오기도 했어요.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글도 써보고요. 그렇게 겨우 인터넷을 배워서 지금은 잘 활용하고 있고요. 주 업무는 인터넷으로 저희 민박집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당연히 바쁜 시즌에는 방 청소도 직접 도와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을 때 저희 집은 거의 망할 뻔했어요. 정말 공과금을 밀린 적도 있어서 한때나마 부모님은 방콕에 가셔서 돈을 벌어 오시기도 했고요. 겨우겨우 버텨내다가 결국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지금은 다시 예전에 북적이는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여행이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한때 굉장히 바쁘게 시즌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손님으로 왔던 중국인 장웨이라는 저와 같은 나이의 여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에 2주간 머물면서 어쩔 때는 방 청소도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고 장웨이는 특별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여행지를 정하고 그곳에 이동해서 얼마간 머물다가 또 이동하는 그런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멍여오는 유명한 휴양 도시만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조용한 도시의 휴양지는 처음 와봤고 그동안 너무 복잡한 곳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그런지 파타야라는 이 작은 도시가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장웨이는 저희 민박집에서 2주간 더 머물기를 희망했지만 이미 인터넷으로 다 예약이 들어차 있던 상황이라서 장웨이는 더 이상 저희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웨이랑 수영도 많이 했고 서핑도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그녀는 제 일도 도와주었죠. 안 그래도 바쁜 시즌이라 인력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장웨이에게 2주간 내 방에서 같이 머물면서 일 좀 도와주면서 지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했죠. 장웨이도 그 제안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장웨이와 총 4주 정도 친하게 지내며 하루 종일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장웨이의 그런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 한 도시에만 박혀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장웨이는 여기저기 너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역시 중국 사람들은 돈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돈이 많은 것은 뭐 옛날부터 많이 봐왔던 것이고 이렇게 중국인은 처음 봤는데 돈이 많으니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웨이는 자신의 부모님이 돈이 많다며 나중에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매일같이 일해야 해서 그 전에 이렇게 질릴 때까지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웨이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 대한 환상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장웨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자기 방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화려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장웨이가 떠나고 저는 한동안 언젠가 나도 중국에 가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웨이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도 강력했는데 옆나라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지 말고 아시아에 가보게 될 기회가 있으면 중국에만 가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고기가 비싸서 육류 섭취를 잘못해서 사람들이 왜소하고 말랐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키가 작고 못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웨이는 자신이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모든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고 중국인들과 친해지기 위해 별짓을 다 한다며 동아시아에서 중국 이외에는 볼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장웨이가 떠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동안 강력한 잔상이 남았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TV를 보는데 홈쇼핑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알고 있던 저는 다른 홈쇼핑 채널을 여러 군데 돌려보며 중국으로 가는 여행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으로 가는 여행 상품을 찾지 못했고 지금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보다 생각되어서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중국 여행에 관한 상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을 며칠 내내 보고 있자 저기 보내줄까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여행을 가고 싶어서 찾아보신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사실 그것도 맞죠. 꼭 중국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중국에 가는 여행 상품이 나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다녀와 볼 생각이었거든요. 장웨이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부러웠나 봐요.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을 보시며 저게 괜찮아 보인다며 저걸 구매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여행 오는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고생했다며 이제는 여행을 가는 입장도 한번 돼봐야 하지 않냐며 따뜻한 말씀도 덧붙이셨죠. 부모님의 말씀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의아해하며 왜 중국 같은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거냐며 놀라시더라고요.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 중국은 굉장히 가난하고 치안도 좋지 않은 곳이라 여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른 부모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죠. 저는 장웨이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으나 부모님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군요. 부모님은 한국 여행이라면 저를 보내줄 생각이 있지만 중국 여행이라면 절대 반대한다고까지 하시더군요. 이쯤 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여행을 가보고 싶었고 부모님이 보내주신다면 기쁘게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인터넷에 중국이라고 검색을 해보고 한국이라고 검색도 해봤어요. 별 도움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중국 여행, 한국 여행을 검색해봤습니다. 그제서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후기에는 두 나라를 모두 겪어본 태국 사람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웨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국에서는 뭘 하려고 하거든. 불편한 것들 투성이고 온통 중국어뿐이라서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은 정말 어려운 여행이 될 것이라며 정말 어려운 난이도를 겪고 싶다면 중국에 가도 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비위생적인 물과 음식 때문에 고생했다는 후기는 정말 셀 수 없이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서도 태국보다 낙후된 곳은 없었고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 어쩌면 프랑스 사람들도 한국에 가면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 세련된 도시라는 평가가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었어요. 장웨이가 저에게 말해준 것과 태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중국의 모습은 매우 달랐어요. 저는 궁금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상류층에 대한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부자들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부에 걸맞는 명예도 중요시한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상적인 부자의 모습인데 중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게다가 돈이 곧 계급이라는 인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게 중국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중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있다고 하더군요. 장웨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과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중화사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의 뿌리 깊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웨이는 가끔씩 태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거나 자신이 하는 행동이 곧 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것도 장웨이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불쾌해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합심해서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저는 장웨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웨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 한국에 놀러 가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장웨이는 머지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며 답장이 왔는데요. 한국에 가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데 설마 혼자 가는 거 아니냐며 혹시 가게 되거든. 한국 사람들을 믿지 말고 TV에서 보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이미지는 전부 다 거짓이니까. 믿으면 안 된다는 등 장문으로 답장이 왔어요. 그 글을 읽고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냥 단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한국을 욕하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게다가 장웨이가 주장하는 한국에 대한 나쁜 말들은 인터넷에서 본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말들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장웨이를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생애 첫 여행을 이런 식으로 존중해 줄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하마터면 중국에 갈 뻔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부모님이 말려주셨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정말 다양한 경험 덕분에 제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나열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최소한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도 여유 있어 보였고 태국 사람들보다 더 잘 꾸미고 다니고 더 멋지게 하고 다녀요. 남자들이 멋있는 것은 당연하고 여자들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놀랐거든요. 장웨이는 분명히 한국 사람들은 못 먹어서 기아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헛소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었어요. 태국과 다르게 길거리에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이 생긴 자동차도 없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게다가 지하철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시끄럽게 떠들길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중국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있어요. 한국에 다녀와 봤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의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한국을 다녀오기 전에 한국 여행과 중국 여행을 검색해 봤었을 때랑 지금 한국을 경험해 보고 나서 다시 한국 여행과 중국 여행을 검색해 봤을 때랑 달라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잘 모르겠던 말들이 이제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 여행에 실망했던 태국 사람들의 심정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행객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가보니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게 되었고,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오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더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생겼고 손님을 응대하는 스킬도 늘어났어요.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고 아직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비록 한국이 아니어도 좋아요. 태국보다 잘 사는 나라에 꼭 다녀와 보세요. 가서 배워올 것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요. 여행은 시야를 넓혀주기에 너무나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동양인 남자를 만나? 여기 러시아 출신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어려서부터 주변의 남성들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은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어 그에게 푹 빠지게 되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이 여성에게 왜 그런 동양인 남자를 만나냐며 미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결국 친구들을 모두 놀라게 하고 마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25살 에리카입니다. 우선 성바실리 성당, 붉은 광장, 크렘린 궁전 등으로 유명한 제 고향 모스크바는 인구가 약 1300만 명으로 러시아는 물론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큰 도시죠. 모스크바는 옛 러시아 제국 구소련 그리고 현대의 건축물이 모두 모여있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과거와 현대 건축물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 도시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여태 다른 곳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이 오로지 모스크바에서만 쭉 살아온 사람인데요. 제 자랑 같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든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 늘 주변인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착실하게 잘 해오면서 크게 사고도 치지 않고 살아왔고요. 또 제 외모 때문인지 그만큼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당연히 여자들보다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는 이러한 관심과 호의는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대충 살거나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진 않았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살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짐을 들고 갈 때 누군가가 와서 대신 들어주겠다고 할 때도 저는 괜찮다고 하며 그냥 스스로 들고 가려 했고 버스에서 남자들이 제게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해 줄 때도 저는 늘 그런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왠지 제 외모를 보고 괜히 환심을 사려고 그러는 것 같아 더욱 꺼려지기도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제 성격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늘 많은 남자들이 끊임없이 접근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중학생 무렵부터 남자들이 꼬이기 시작했으니 지금까지 거의 15년이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왔겠어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죠. 그리고 이 수많은 남자들을 겪어오면서 당연히 뭐 데이트도 해보고 때로는 결국 연인으로까지 발전한 적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들 중에는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있었고 혹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으며 때로는 배우처럼 굉장히 잘생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만날 당시에는 나름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곳도 구경 가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큰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만나고 있을 때 재밌고 좋았던 건 맞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즉 제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겠지만 내면은 항상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저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가왔지만 그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피상적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늘 저의 외모에만 매료되어 있었고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는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저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저 저의 외모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불과한 것 같았죠. 이런 게 제게 느껴지다 보니 저 또한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사귀더라도 오랫동안 사귀어 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물론 제가 사람을 짧게만 만나고 갈아치우는 가벼운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아는데요. 사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흥미를 느꼈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다 보니 이제는 사랑과의 만남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정말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가슴 떨리는 사랑은 영화 속에서만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제 일상은 무미건조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남자와의 연애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덧에 고향 모스크바에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모스크바의 겨울은 정말 길고도 추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옆에 남자가 있었겠지만 홀로 보내는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던 저는 이날따라 어떤 이유에선지 무척이나 술이 땡기더라고요. 간만에 혼자 도시의 화려한 불빛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저의 발길이 멈춘 곳은 아르바트 거리의 한 분위기 좋은 바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죠. 바의 내부는 고풍스러운 가구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 테이블에 앉아 바텐더에게 보드카 한 잔을 주문했고 이내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보드카가 제 앞에 놓여졌어요. 저는 천천히 잔을 들어 보드카를 한 모금 마셨고 알코올의 따뜻한 기운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얼어있던 제 몸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죠. 저는 그렇게 몇 차례 잔에 담긴 보드카를 마셨는데 따뜻한 알코올이 몸은 녹여주었지만 마음속의 차가운 얼음은 여전히 녹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바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밝게 웃는 연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내 가게 안에 홀로 앉아있는 외로운 저를 발견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아까부터 제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결국 말을 걸더라고요. 그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어를 꽤 능숙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는 저에게 모스크바에 살고 있느냐, 혼자서 술 마시러 왔느냐 하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해주었죠. 그는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소개하며 혹시 합석할 수 있는지를 묻더군요. 그러나 저는 이제 곧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그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늦기도 했고 술도 이미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친근하게 말을 섞어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자 아까 그 중국인이 제 뒤를 따라서 같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느낌이 뭔가 쎄하긴 했지만 처음엔 그냥 저 사람도 집에 가려나 보다 생각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 중국인이 제 바로 뒤까지 바짝 쫓아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그 중국인은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괜찮다면 자신과 함께 술 한 잔 더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을 일단 가라앉힌 뒤 시간도 늦었고 이미 술을 꽤 마셨으니 안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정중히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거절하고 뒤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제 팔을 확 잡아당기면서 저를 끌어당기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저는 당연히 미친 듯이 저항했죠. 그런데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힘으로 저를 이끌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죠. 저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그런지 하필 그땐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어떻게든 계속 버티려 해봤지만 이내 그의 힘에 못 이겨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꾸 어두운 골목으로 가는데 이젠 정말 끝장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저를 끌고 가려던 중국인도 그쪽을 쳐다봤고, 저도 고개를 돌려보았죠. 어떤 남자 한 명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밤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도 러시아인은 아닌 것 같았고, 동양인처럼 보였죠. 찰나의 순간에 마치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동시에 혹시나 저 사람도 이 중국인과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온 남자는 저를 붙잡고 있던 중국인을 밀쳐내려 했고, 그러자 이 중국인은 그 남자에게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 중국인 편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를 하고 있던 찰나에 놀랍게도 저를 도우러 온 그 남성은 중국인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는데, 그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무술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중국인 남성은 다시 덤벼드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주랭랑을 치더군요.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벌어졌던 터라 저는 멍하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인 남성이 멀리 사라져가는 게 보이자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이내 놀랐던 마음이 진정되면서 저를 도와준 그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었죠. 그 또한 동양인이었는데, 그는 한국 사람이었고 그도 아까 그 중국인처럼 러시아어를 매우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승기라고 소개했고 사업차 러시아에 약 일주일간 출장을 왔다고 하더군요. 러시아 업체 사람들과 미팅을 하다가 늦어져서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때마침 저의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그 타이밍에 여길 지나가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승기 씨는 중국인들 중에 오늘처럼 이상한 사람이 많은 편이니 늘 주의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많이 늦어지고 있었기에 집으로 서둘러 가자고 했죠. 승기 씨는 저를 혼자 보내지 않고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의 그런 호의가 무척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와 집까지 가는 짧았던 시간 동안 저는 느꼈습니다. 여태 만나왔던 수많은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라는 것으로 같이 걸어가는데, 저는 제 심장이 그렇게 심하게 뛰는 건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가는 길에 승기 씨가 저에게 뭔가 이런저런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떨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말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승기 씨는 저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는 저에게 인사를 하고 왔던 길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되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그를 그냥 그렇게 보내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려가서 먼저 연락처를 묻게 되었어요. 앞으로 연락하면서 지내면 좋겠다고요. 태어나서 제가 먼저 이렇게까지 한 적은 처음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은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승기 씨와의 연락이 시작되었고 그의 출장 기간 동안 우리는 종종 만나 식사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밝을 때 보니 승기 씨는 생각보다 얼굴도 꽤 잘생겼더라고요. 승기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한국의 UDT 특수부대 출신으로 태권도라는 한국 무술을 꽤 오랜 기간 수련한 유단자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중국인에게 당하고 있을 때 보여주었던 번개 같은 움직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때 봤던 몸놀림이 태권도로 다져진 몸놀림이란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승기 씨는 한국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러시아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승기 씨는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아는 형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게 현재 하고 있는 화장품 납품일이라고 하였죠. 또 대단한 게 그 어렵다는 러시아어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능숙한 실력을 갖추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혼자 출장을 오는 것에도 무리가 없다고 하였고, 러시아인은 보통 3달에 한 번 정도는 출장을 오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이 똑똑하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싶었어요. 아무튼 승기 씨의 이번 출장 기간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고, 승기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엔 제가 공항으로 배웅하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승기 씨는 몇 달 뒤에 또 올 거니 그때 보자고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을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승기 씨가 떠나기 전에 결국 용기를 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먼저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승기 씨와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승기 씨는 그때 중국인과의 사건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아마 잠깐의 감정일 거라는 얘기만을 남기고 제 마음도 몰라준 채 그냥 그렇게 한국으로 휙 떠나가 버렸죠. 승기 씨와는 이후에 서로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그렇게 2달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내가 뭐가 아쉽다고 러시아의 멋진 남자들을 놔두고 왜 그런 동양인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줄어들긴커녕 더 커져만 갔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한국을 가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승기 씨가 부담을 느낄까봐 승기 씨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겸사겸사 얼굴이나 보자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승기 씨는 잘 되었다며 얼른 와서 얼굴을 보자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한국에 도착한 뒤 승기 씨가 살고 있다는 동대문으로 향했죠. 평생 모스크바에서만 살아왔던 저는 이동하던 중에 서울의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에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했어요. 승기 씨 동네에 도착했을 땐 마침 승기 씨가 일을 마치고 퇴근할 시간이었고 우리는 2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또 한 번 울음이 터질 뻔했지만 억지로 참으며 승기 씨와 포옹을 하였고 승기 씨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날 승기 씨와 동대문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한국식 치맥을 먹으러 갔는데 맥주에는 소주도 함께 타서 소맥을 마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술을 거나하게 마시며 속에 있는 깊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 그간 참았던 제 감정을 다시 한번 승기 씨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승기 씨가 그렇게 떠나간 이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긴커녕 시간이 갈수록 승기 씨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만 가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 온 건 한국 여행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승기 씨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도 말했죠.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듣던 승기 씨는 이내 말을 꺼냈어요. 사실 승기 씨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런데 왜 그때 공항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가버렸냐고 물었죠. 승기 씨는 저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단지 그때 당시에 일시적인 감정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거리 또한 너무나 장거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애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고요. 저는 장거리가 문제가 된다면 제가 한국으로 넘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토록 바라오던 가슴 떨리는 사랑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살면서 또 언제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승기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진심을 느꼈는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후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승기 씨가 하는 일을 도우면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여성 화장품 쪽을 제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지요. 또 러시아로 출장 갈 일이 있을 때면 늘 승기 씨와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요. 우리는 내년 가을쯤엔 결혼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께 인사는 다 드렸고 허락도 받은 상태인데 요즘 일거리가 많아 무척 바빠서 결혼을 서두를 수가 없네요. 그래도 승기 씨와 함께하는 요즘 저는 한국에서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진정한 사랑을 만나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제 삶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인도 아니고 심지어 아시아의 한국인이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다니 세상이 정말 말세구나. 여기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화가 난 한 중년 남성이 TV를 보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남성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토트넘의 라이벌 팀인 아스널의 광팬이었기에 더더욱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딸이 어느 날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꺼내자 예상대로 집 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딸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아버지에게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사는 26세 직장인 제니퍼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런던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불리는 참 좋은 도시죠. 저는 결혼을 약속한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승혁이고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아요. 승혁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외국 남자, 그것도 아시아인과 교제를 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저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도 좋아하고 황희찬 선수도 좋아합니다. K-팝 가수는 BTS, 세븐틴, NCT를 좋아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수로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좋아하는 거지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는 승혁 씨를 만나기 전까지 아시아 남자를 이성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굳이 외국인을 만난다면 같은 유럽이나 미국인을 만날 거로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사랑은 도둑처럼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됐냐고요? 저는 IT 계열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봄에 우리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 회사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나온 사람이 바로 승혁 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만남에 외모부터 끌렸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죠. 180의 큰 키에 이목구비도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어쩌면 그렇게 하얀지 백인인 저보다도 오히려 하얗더라고요. 주변에서 승혁 씨에게 혹시 혼혈이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당연히 혼혈은 아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분인 100% 토종 한국인이었어요. 승혁 씨의 외모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요. 사실 저는 동양인은 눈도 작고 체격도 작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승혁 씨는 두뇌도 스마트했습니다. 유학파 출신도 아니고 쭉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영어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뛰어났고 거기에 리더십까지 있어서 회사 직원들도 다 승혁 씨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런 승혁 씨를 좋아했고 같은 부서였던 저와 승혁 씨는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승혁 씨 또한 저에게 호감이 있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는 승혁 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승혁 씨는 너무 좋은 남자이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사랑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남자를 만나는 건 이미 연애 초기부터 다 알려서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부모님에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반대를 하실 게 뻔히 보였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아시아인들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시를 한다기보다 백인 그리고 특히나 영국인이 아주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여간 제가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면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실 게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몇 년 전에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이집트에 살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이 된 걸 보고는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영국인이 아닌 한국인과 이집트인이 각각 23골로 득점왕에 오른 건 영국 축구 역사에 남을 참 굴욕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죠. 축구 종주국 영국의 명예가 실추된 사건이라고 크게 실망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특히 손흥민 선수를 싫어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아버지는 아스널의 광팬이셨거든요. 한국 분들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스널과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라이벌입니다. 두 팀의 대결은 한국으로 따지면 한일전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한 라이벌 관계죠. 북런던 더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한국 분들은 귀에 익숙한 말일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북런던 더비를 설명하자면요. 북런던 더비는 잉글랜드, 런던 북부의 축구팀들인 아스널과 토트넘이 벌이는 더비 매치를 일컫는 겁니다.
양 팀의 경기는 1909년 12월에 처음 있었지만 이때부터 양 팀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더비 매치를 한 것은 아니고 1913년 아스널이 토트넘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부터 지역 더비로서의 경기가 성사되기 시작했죠. 단순한 지역 라이벌이었던 이 두 팀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잉글랜드의 일부 리그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승격,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원수지간이 되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노스웨스트 더비와 함께 손꼽히는 더비 매치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라이벌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리가 없었죠.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전에 강했거든요.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아스널 수비수들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 동양인 한 명을 못 막아서 저 난리냐 연봉 다 토해내라 그런 식으로 험한 욕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저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남자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당당히 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얘기했는데 역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절대 한국인 사위는 받아줄 수가 없어 체격도 작고 눈도 작은 동양인을 도대체 왜 만나는 거야. 아버지 승혁 씨는 체격도 좋고 이목구비도 큼직큼직해요. 시끄러워 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심한 반대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싫은 것 같은 눈치셨어요. 그냥 같은 영국인 만났으면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이후 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로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냥 헤어질까도 생각했지만 저는 도저히 승혁 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절대 한국 사위를 받아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저와 승혁 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영국도 훌륭한 나라지만 한국도 영국에 절대 뒤지지 않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저는 세계 소식에는 관심이 꽤 있어서 한국에 대한 소식도 종종 들어 괜찮은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저와 승혁 씨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요. 그렇게 승혁 씨의 영국에서의 파견 근무 기간이 다 지나가고 승혁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 영상통화를 매일 했지만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너무 보고 싶었고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제안은 바로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서 같이 여행을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한국 여행이라는 걸 알면 눈치를 채실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나라에 가서 남자친구를 억지로 소개해 주려고 한다는 걸요. 저는 그냥 전공법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와 부모님이 휴가를 맞춰서 4박 5일 한국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건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국 여행 때 승혁 씨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대놓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는데 저는 여기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럼 일단 한국 여행 가서 승혁 씨를 만나본 다음에 그때도 승혁 씨가 싫다면 그때는 제가 깨끗하게 승혁 씨를 포기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제안이 진심이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만약 아버지가 승혁 씨를 만나보고도 싫다고 하더라도 저는 승혁 씨와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승혁 씨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의 아시아인에게 갖고 있던 선입견이 없어질 거라는 걸요. 아버지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만나서 마음에 안 들게 뻔하니까 만나고 나서 헤어지라고 하면 되겠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제안했을 당시에는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족은 승혁 씨가 사는 한국에 갔습니다. 10시간 정도 걸려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10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꽤 빨리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이유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아시아 여행 왔을 때는 직항편이 아닌 경유편으로 갔었거든요. 경유편은 비행시간이 15시간이 넘었어요. 가격은 직항편과 비교하면 저렴했지만 비행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었죠.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니까 큰맘 먹고 직항편으로 온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편안하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 승혁 씨에게 들은 것도 있어 인천공항의 스마트하고 웅장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기에 인천공항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환호성을 지르셨어요. 아버지는 놀라셨으면서도 꼭 참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고요. 참 인천공항은 언제 봐도 멋진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스마트한 에어시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여러분들도 인천공항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공항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인천공항 자랑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가이드가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승혁 씨입니다. 승혁 씨가 환영한다는 팻말을 들고 입국장에서 우리 가족을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승혁 씨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는 승혁 씨를 보고 놀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귓속말로 저에게 너무 잘생겼다고 어떻게 동양인이 저렇게 멋질 수가 있냐고 하셨어요. 승혁 씨는 앞서 말했듯이 키가 180입니다. 영국 남자 평균 키가 177 정도니까 영국 기준으로도 꽤나 큰 키죠. 근데 승혁 씨는 키도 크지만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어깨 깡패입니다. 어깨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더 체격이 좋아 보이죠. 얼굴은 제가 일전에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다고 말씀드렸죠. 굳이 배우로 비교하자면 승혁 씨는 한국 배우 중에 나인호라는 배우를 많이 닮았지요. 그렇게 어머니는 승혁 씨의 외모를 직접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무표정하셨지만 다소 마음이 누그러지셨을 거라고 예상되었죠. 우리 가족은 승혁 씨의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국산 SUV였는데 승차감이 끝내줬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독일 차와 비교하면 한국 차는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인천대교를 지나고 있는데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그 멋진 풍경에 넋을 놓고 보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바다 위에 어떻게 이렇게 긴 대교를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상쾌했어요. 저희는 일단 한국의 대표 관광지 명동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밥을 먹었죠. 한국에서의 첫 메뉴는 한정식이었습니다. 반찬 가짓수에 어머니는 엄청 놀라셨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놀라셨던 게 어쩌면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 맛도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한국 음식은 참 건강한 음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날씬하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인사동을 가서 정통차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으면서 당을 충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해주던 승혁 씨가 갑자기 남대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어머, 우리 가족은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니 1일 가이드 승혁 씨의 의견대로 남대문으로 갔죠. 승혁 씨는 남대문은 안경점이 유명하다는 다소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안경점으로 데려갔어요. 승혁 씨 안경 맞추려고 근데 내 안경 말고 아버님 안경.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승혁 씨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히 안경을 쓰고 계셨거든요. 승혁 씨가 말하더라고요. 아까부터 봤는데 아버님 왼쪽 안경 렌즈에 살짝 흠집이 나 있는 걸 봤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 왼쪽 안경 렌즈에 살짝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승혁 씨의 그 세심하고 자상한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했죠. 표현은 안 하셨지만 아버지도 내심 크게 감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4박 5일 일정으로 왔는데 새 안경이 그때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 승혁 씨는 웃으면서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10분이면 나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은 듣고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10분 뒤에 안경이 나와서 놀라셨는데 10분 만에 나온 새 안경의 우수한 품질을 보고 또 한 번 더 놀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경이로운 나라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간 승혁 씨의 안경 선물로 인해 아버지는 정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명동 인사동 남대문에 이어 광화문 남산까지 다 둘러보고 승혁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승혁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승혁 씨가 사는 곳은 판교입니다. 승혁 씨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IT 회사에 다니기에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한 거죠. 저도 승혁 씨의 집을 처음 가보는 거라서 좀 설레었습니다. 달리는 차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나가는데 정말 미래 도시 같더라고요. 테크노밸리는 다음날 다시 꼼꼼히 둘러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승혁 씨 아파트에 도착했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아파트라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집 안에 들어갔는데 와우,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고 넓은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승혁 씨는 냉장고에서 한우를 꺼내어 배가 고프실 부모님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음식까지 잘하는 승혁 씨를 본 저희 엄마는 눈에서 하트가 나오시더라고요. 엄마는 승혁 씨에게 홀딱 빠지셨어요. 귓속말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생에는 네 아빠 말고 저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요.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승혁 씨는 한우를 다 준비하더니 비싼 와인을 따서 부모님께 대접했어요.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월급이 얼마길래 이런 집을 렌트한 건가? 렌트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버지의 질문은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월세가 비쌀 텐데 굳이 이렇게 넓고 좋은 아파트를 왜 구한 걸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과소비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승혁 씨가 대답했어요. 렌트 아닙니다. 아버님 대출 없이 매입한 제 집입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놀랐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는 최소 20억은 될 텐데 어떻게 대출 없이 산 거지? 승혁 씨는 뒤이어 쭉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은 보통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주는 문화가 있는데 자신의 부모님도 집값의 3분의 2 정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대출 없이 집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그런 문화를 부의 세습 또는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 부모님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국은 부모님이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그러는 문화는 거의 없거든요. 하여간 한국은 정이 넘치는 나라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승혁 씨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 집이 바로 우리가 살 신혼집이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와 승혁 씨의 보금자리였던 겁니다. 그 선물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심쿵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예쁜 아이도 둘 정도 낳아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승혁 씨는 준비된 신랑감이었어요. 그제야 아버지는 승혁 씨의 두 손을 꼭 잡고 저희 교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남은 여행은 정말 행복함만 가득한 여행이 되었고 현재 저는 영국에 와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 아마도 올해 안에는 승혁 씨와 결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